자, 한 7가지 정도 조목조목 그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따져봐야 되니까요. 네. 조금씩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뇌물 공여 첫 번째 혐의가 뇌물 공여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영장에 430억 원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마도 지금 저 의혹을 받는 것 중에서 그 이 두 재단에 출연한 돈이 204억입니다. 네, 그리고 그 독일에 그 최순실 그 정유라 쪽에 그 코레 스포츠와 계약을 한 것이 220억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동계 스포츠 센터에 영재센터? 영재센터에 한 것이 16억 2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합치면 440억이 되는데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430억 정도로 본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단에 출연한 것 자체도 뇌물로 본 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430억 원 중에는 단순 뇌물도 포함돼 있고 제3자 뇌물도 포함돼 있다라는 설명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해설해 주시죠. 우선 예를 들어서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이 아니고 장시호가 운영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 뭐 명백 어느 모로 보더라 제3자 뇌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재단에 그 출연한 204억과 220억 이것이 제3자 뇌물이냐 단순 뇌물이냐에 관해서는 특검 측이 아직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어쨌건 전체 430억 원 중에 단순 뇌물도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두 재단에 대해서 출연한 부분을 아마 단순 뇌물죄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아직은 피의자라고 명시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두 가지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예, 왜 그런가 하면 뇌물죄라는 거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최순실은 민간인이거든요. 최순실이 돈을 받았다고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대통령 또는 안종범 수석과 관련해서 공범으로 될 때에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 피의자 박근혜 이렇게는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이름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네. 그러나 아직 언제 조사할지 뭐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영장에도 일단 적시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였고요. 자, 두 번째 혐의가 특경가법상의 횡령인데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뇌물을 제공을 했는데 그 뇌물이 자기 개인 돈이 아니고 회사 돈이라는 거죠. 삼성 돈을 이용을 해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그 승계를 위해서 썼으니까 이것은 횡령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횡령 중에서도 액수가 5억 이상이면 단순 그 횡령죄가 되는 것이나 특정 경제 가중 처벌되거나 법률 위반으로 돼서 훨씬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횡령 액수가 50억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5억부터 50억까지는 3년 이상이고요. 그것이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액수가 220억이나 204억 또는 이 전체 액수를 삼성의 돈을 다 횡령한 걸로 본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무기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중형이군요. 아까 특검의 설명은 어쨌건 뇌물 공유한 액수 거의 대부분을 다 횡령으로 본다는 설명이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430억 가까이가 횡령액으로 되면은 그건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검이 설명을 하면서 국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영장 청구했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이제 그 특검은 우리 국내 경제 사정사 고려 그것보다는 법과 원칙이 우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맞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 삼성 측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하게 출연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조사받으면서 대통령과 최순실의 강요에 의해서 돈을 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특검은 그 뇌물이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좀 혜택을 받게 해준 거에 뇌물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성 측은 이건 뇌물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쉽게 전망하기는 어렵죠 지금. 그렇긴 하던데 이런 그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에 그 출연을 한 기업은 53개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삼성처럼 이렇게 정유라나 최순실에 따로 이렇게 돈을 준 건 다른 기업들에게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독일의 34억인가 그대로 송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도 40매덕을 들여서 사주고 또 스포츠 센터에도 또 16억을 주고 이거는 다른 기업은 하지 않는 삼성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기업 같이 보긴 좀 어렵고 그래서 아마 뇌물죄로 인정될 여지가 다른 기업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이 삼성의 수뇌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겠다라는 방침 이건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 그 이재용 부회장이나 그 세 사람이나 같은 조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직에 제일 책임 있는 사람이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다른 선까지 구속하기는 좀 어렵다. 또 한 가지는 삼성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도 고려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내일은 이제 9시 30분에 조윤선 장관을 소환하고 10시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소환하고요. 사실상 동시 소환이거든요, 이건.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검 측이 이제 그 의혹을 삼는 것은 김기춘 실장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지시를 해서 조윤선 정무수석이 자기 밑에 있는 국민소통비서관들을 시켜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교육문화수석실에 넘겨주면 교육문화수석실이 문체부에 넘겨줬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윤선 장관은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들이 계속 부인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보도한 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특검에서는 지금 말하자면 비서관도 다 조사를 했고 김종도 문체부 장관도 구속을 했고 그리고 이 조윤선 장관 그 전에 있던 박정우 정무수석도 이제 불러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되면 다 조사했기 때문에 결국 내일 아침에 조윤선 장관을 조사를 하고 김기춘 실장을 조사를 하는데 뭐 반드시 꼭 대질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뭐 같은 날 하는 것이 수사 보안 유지를 위해서도 적절하다. 또 조사할 사람 다 조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필요는 없다. 그런 판단에서 내일 부르는 걸로 보입니다. 원래는 따로 하려고 했는데 수사팀의 사정으로 동시 소환하게 됐다라고 밝혔고 9시 반 10시니까 사실은 포트라인에 세우는 걸 고려한다면은 뭐 동시에 같은 시각에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성에 대한 특검의 수사일지 그동안에 사실상 공식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삼성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수사를 해왔다라는 것이 특검 취재 기자들의 분석입니다. 수사일지를 보시고 이어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 최순실 씨가 출석한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검 헌재 헌장을 그다음에 연결하고 최순실 오늘 발언에 대해서 다시 정 변호사님의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검의 삼성 수사일지 박조은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수사를 위해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 정식 수사 개시 전부터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등을 비공개로 조사하며 사전 다지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정식 출범과 동시에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하며 지난 2015년 제1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해주는 대가로 삼성이 특혜성 자금 수십억 원을 최순실 일가에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이후 특검의 뇌물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이 줄줄이 특검에 불려나왔고 합병 찬성을 지시한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속 신세가 됐습니다. 다음 칼날은 삼성의 핵심 수뇌부로 향했습니다. 특검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사장을 같은 날 동시에 소환해 주변 조사를 모두 마무리 지은 뒤 의혹 정점에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습니다.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2시간의 밤샘 고강도 조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혐의와 의혹 전반을 조사한 특검은 결국 사흘간의 장고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오늘 나와서 증인신문 받고 있는데
청와대에 출입한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언성을 많이 높였다고 합니다. 자, 이승현 기자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1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됐고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최 씨에 대한 오후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최 씨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다가 구체적인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민감한 질문에는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당한 자세로 길게 부연 설명을 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고 국회 측의 질문 강도가 높아지자 자신이 오히려 질문을 끊기도 했습니다. 또 몇 차례 억울하다면서 아예 입을 닫기도 했고 정확하게 물어봐달라며 오히려 국회 측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청와대에 출입한 적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횟수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상실 비용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은 있다고 했지만 어떤 식으로 옷값을 받았느냐고 묻자 사생활은 이야기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영태 씨 명의로 빌린 의상실의 임대 보증금과 또 월세를 최 씨가 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영태의 진술은 진실이 없다면서 대답이 곤란하다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네, 이권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 씨는 특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각종 이권 개입을 묻는 말에는 언성을 높이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 관련 사업에는 어떤 이득이나 이권을 취한 적도 없다면서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미르와 더 블루케이 어디를 통해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자신의 통장을 통해 이익을 받은 적은 없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어서 국회 측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통화 내용 녹취록을 들면서 따지자 일정 부분만 따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오히려 국회 측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측이 딸 정유라 씨의 친구 학부형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하도록 부탁했느냐고 묻자 부인했습니다. 다만 KD 코퍼레이션 사장 부인으로부터 샤넬백 등 이것을 선물로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절 선물 차원이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서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장차관 인사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받은 적이 없다면서 압수된 컴퓨터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서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반면 정호성 전 비서관과 이메일 계정을 공유하면서 박 대통령의 연설문은 미리 받아봤다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네, 검찰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불만을 표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 씨는 검찰과 특검이 너무 강압적이고 또 압박적이라서 거의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면서 너무 압박과 강요를 받아서 특검도 못 나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독일에서 오자마자 검찰이 정신없이 신문을 해서 이 신문 조서를 제대로 된 것이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신문 조서가 적법하지 않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강압으로 최 씨가 신문 조서에 동의했는지를 묻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에서 나온 태블릿 PC 등에 담긴 문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이 자료만 보여줘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네, 아마도 오늘 증인신문에서의 진술 하나하나는 오늘 즉흥적으로 감정에 따라 했다기보다는 계산을 한 그런 발언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속셈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분석 듣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청와대에 출입한 건 맞다. 그런데 뭐 구체적인 건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고영태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이건 어떤 의도로 한 발언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 청와대 출입 사실은 부인을 할 수 없는 위치에 됐거든요. 윤 전주 행정관도 그 들락날하는 걸 봤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출입은 했으나 그것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탄핵 소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최순실이 비선 실설에서 국가 정책이나 국가의 고위 인사의 그 임명에 그 관여를 하거나 좌지우지해서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청와대 출입은 했지만 그렇게 국가 정책에 무슨 영향을 미치거나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런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고영택에 다 미루는 건 무엇인가 하면 결국 그거는 이제 형사 재판에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재단법이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을 만들거나 그걸 통해서 당신의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본인 얘기는 아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K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는 고영태가 또 재단법의 미르 같은 경우는 차은택이 주도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형사재판에서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값 받았다는 것도 이미 그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건 사생활이니까 말할 수 없다라고. 특히 이권 개입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목조목 강도 높게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내 통장으로 들어온 일이 없다. 이권 개입한 적이 없다. 근데 뭐 꼭 반드시 자기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자기가 지배하는 회사의 계좌로 들어오면 자기한테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러나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방어막을 치겠다라는 의도가 오늘 보여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뭐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두 재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은택과 고영대가 마음대로 전횡을 한 것이다. 나를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 출입은 나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출입했을 뿐이지 국가 정책을 정하거나 고위 공직자 인사에 나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함으로써 이 탄핵 소추된 가항과 나항, 그러니까 국민주권주의 또 직업공무원제를 위반했다는 그 부분을 피해가기 위한 그런 증언으로 보입니다. 네, KD 코퍼레이션 그 정유라 씨 친구 학부형 회사라는 곳 거기에 현대차에 납품하도록 부탁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가방 받은 것은 그냥 명절 선물 차원이다. 근데 이제 명절 선물로 샤넬 3천만 원짜리 샤넬백을 줄 정도 되면은 보통 재벌이 아니어야 되겠죠. 근데 KD 코퍼레이션이 아주 작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주장 자체로 그런 설득력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미리 받아봤다라는 것도 이 부분은 사실관계로 드러났으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근데 탄핵 소추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국가 정책에 관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최순실 씨는 나는 국가 정책에 관여하고 그런 건 아니고 연설문 중에 표현이 좀 감정의 표현에 관한 그런 것만 이렇게 몇 글자 고쳤을 뿐이지 구체적인 뭐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내가 관여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변명이죠. 특검과 검찰의 수사가 너무 강압적이고 압박적이다. 내가 거의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했을 때도 31시간 만에 조사가 됐거든요. 일반적인 것 같으면 공항에서 바로 긴급 체포를 해서 데려다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31시간은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그 시간 동안에 최순실 씨는 돈도 빼낸 걸로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자기 법률적인 방어하는 그런 조치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믿기 어렵고 또한 본인 이야기가 조사를 받고 나서 그 조서를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확인해 놓고 나서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치에 안 맞죠. 그래서 본인도 그럼 그걸 부인하는 거냐 했더니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이시고 이런 그 신문도 많이 해보시고 재판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지금 좀 전 이승현 기자가 보도한 최순실 씨의 지금 태도, 심리 상태 전반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보셨습니까? 일단 그 확인된 것만 인정하는 그런 것이 확인되지 않은 거는 입증해라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형사 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은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는 검사가 입증하시오. 입증이 안 되거나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형사 소송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최순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이런 국민들의 분노와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하듯이 그런 태도로 나가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특검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고 이어서 헌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사실은 연결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특검의 수사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 특검의 브리핑에서는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았건 아니면 제3자에게 주게 했건 사실상 피의자라고 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공범으로 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최순실은 민간이기 때문에 최순실의 돈을 받아갖고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 그냥 단순하게 줬다. 관계없이. 그러면 그것이 무슨 뇌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이나 안종범 수석과 공모해서 그걸 받았다. 이래야지게 뇌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영장 청구에 피의자 박근혜, 뭐 피의자 안종범 이렇게는 돼 있지 않더라도 이런 대통령이나 이 수석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기재가 돼야 되고 네. 공모하여로 돼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건 최순실 씨는 아주 그 부인할 수 없게 돼 있는 사실관계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부인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혐의를 구체화해가고 있고,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마지막 판결하는데 영향을 미치겠죠. 결국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도 재판이기 때문에 예.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사실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온 많은 증거 기록들이 있고 특검이 해온 그 증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지원해오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 계속 안 나오면 지금 문고리 3인방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탄핵 재판을 지연을 시키면 헌재로서는 그러면 주어진 증거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법적 심판정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측에도 나가긴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온 걸로 보이는데 네.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무조건 모르쇠로 나가게 되면 결국 그 결정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 그런가 하면 무슨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결국 그 이 재판을 통해서 정말 대통령이 억울한지 그걸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소추위원 측에서는 헌법 위반했다고 밝혀야 되는데 한쪽이 거기에 협조를 안 하고 있으면 결국엔 나머지 한쪽에 주장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헌재 재판정에 출석한 최순실 씨의 모습입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이고요. 오전에 최순실 씨가 나와서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처음에 공개된 부분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증인 신문 시작된 뒤에는 당당한 자세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론이 언제쯤 내려질 것인지를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특검 수사 상황 그리고 현재 그 최순실 씨 등의 이런 그 진술하는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한 주에 3번씩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데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특검의 활동 기한을 우선 따져봐야 되는데 2월 말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1차 만기가 2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 사실관계 파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1월 말에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을 하고 3월 13일에 이정기 재판관이 퇴임을 하는데 그때쯤 되면 대충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1월 말 3월 사이에 2월쯤에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보시는 적어도 3월경에는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의 오늘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그리고 최순실 씨의 오늘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진술 해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